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한국 역사 부분 강의를 맡은 신유아입니다. 이 강좌는 해외에 진출하여 교육 봉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강의의 주된 내용은 우리 역사의 시작 시기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정치사 및 문화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사 부분은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1차시는 고조선에서 남북국에 이르는 고대 시기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시는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룩했다고 평가받는 고려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3차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 시기, 4차시는 여러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추구했던 조선 후기, 5차시는 개항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르는 시기, 6차시는 해방 이후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고대, 즉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시기부터 남북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대는 흔히 역사시대가 시작된 이후 남북국, 즉 북쪽에는 발해가, 남쪽에는 신라가 자리 잡고 있는 시기까지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그 이후에 등장하였던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성립한 국가로서 당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고조선에 대해서는 그 강역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요동 중심설, 대동강, 즉 평양 중심설, 그리고 요동 지역에서 평양 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이동설이 있습니다. 북한학계는 대동강 중심설, 남한학계는 이동설로 보고 있는 시각이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대체로 고인돌과 거친 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등이 많이 출토되는 지역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건국된 당군의 고조선에서 몇 차례 정치적 변동을 거친 뒤 기자조선 시기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기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온 현인이라는 설과 당시 청동기에서 철기 문명으로 전환되어 가던 시기에 당군 조선과 대립해서 새롭게 대두한 연맹체의 우두머리에 대한 호칭이라는 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왕 시기에 위만에 의한 찬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만 역시 그 옷차림과 이후 고조선 출신을 높이 등용하여 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고조선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만조선 시기에는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수용과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상업무역의 활달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남방의 진이라고 불리는 세력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흉노와의 대결로 인해 고조선을 견제하려고 하던 한의 부제는 이를 빌미로 수륙 양면의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게 되었고, 고조선은 1차 패수에서 접전 당시 대승을 거두기는 하였으나 1년에 걸친 항쟁 끝에 기원전 108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은 자신들의 행정구역인 군과 현을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를 한사군이라고 부릅니다. 낭랑을 제외한 3개의 군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동 방면으로 옮겨졌고, 남아있던 낭랑군 역시 고구려 미천왕 시기인 서기 313년에 완전히 축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고조선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세력들이 성장하였을까요? 고조선 이후 한반도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입니다. 부여는 중국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왕이라는 칭호 등이 일찍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지형이 험준해서 일찍부터 기마전술에 능하였고 주변 세력을 정복하며 발전하였습니다. 반면 옥저와 동해는 동쪽에 치우쳐 있어서 선진 문물의 수용이 늦었지만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가 잘 되었고, 고구려의 농작물과 해산물 등을 곡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삼한은 논농사가 발달하였고, 마한의 영역의 백제, 변한의 영역의 가야,
진안의 영역의 신라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여, 고구려 등 여러 세력들은 저마다 환경에 맞게 발전을 이룩하였는데요. 그중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후일 신라로 발전하는 사루국은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가야 역시 연맹 왕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삼국사기의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가장 이른 시기에 성립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의 성립과 발전 시기는 학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고구려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에 의해 기원전 37년경 건국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졸본 지역에 자리 잡았는데 이 지역은 농토가 부족하여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며 평야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서기 3년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여 오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다가 최종적으로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시기에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발달하였고 왕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4세기 소수림왕 시기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으며 태학을 설립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시기에는 요동을 차지하고 백제를 공격하는 등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펼쳤으며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진의 광개토대왕 능비는 그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은 광개토대왕 능비와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 무덤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형태의 무덤 양식은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과 일치해서 백제의 지배층이 고구려에서 이동한 세력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는 3세기 고위왕 때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에는 마한 세력 대부분을 정복하였고 북으로 지금의 황해도 지역까지 진출하여 고구려와 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초고왕 시기에 벌어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이 전사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는 씻을 수 없는 원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에 고구려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백제의 초기 무덤 양식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로 쌓은 계단 모양의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초기 무덤 양식과 같아서 백제의 초기 건국 세력이 고구려에서 이동한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백제는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긴 뒤에 475년 옹진, 즉 지금의 공주 지방으로 천도하는데 이 시기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축조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영왕릉인데 문영왕릉은 당시 도굴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초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진안 소국의 하나인 사루국에서 출발하였는데 고조선에서 이동한 유이민 세력과 토착민이 결합하게 되면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초기에는 박, 석, 김 세 개의 성씨 중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이사금으로 추대되다가 4세기 내무랑 때 김씨에 의해 왕위가 독점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의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습니다. 4세기 내무랑 때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안 지역을 거의 영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해안을 침략한 외의 세력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광개토대왕의 군사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의 밑바닥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세기 초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지증왕 때에는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국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상국을 복속시켰습니다.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합을 기하였습니다. 또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신라는 마침내 진흥왕 때의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통일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신라의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수열식으로 무덤을 파서 입구가 지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굴이 쉽지 않아 금관 등 부장품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는 낙동강 하류 변안 지역에서 발전하였는데 3세기경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가야의 소국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고 또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외를 연결하며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쇠락하게 되었고 이후 내륙 지역에 있는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변안 지역은 특히 철이 많이 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가야 역시 철이 많이 생산돼서 철로 만든 갑옷과 말머리 가리개, 화폐처럼 사용되던 덩이쇠 등이 발견되어 철의 제작과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이 각축을 벌였던 한강 유역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은 한반도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과 직접 교류하기에 좋으며 비옥한 곡창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에 의해 끊임없이 각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강은 원래 백제의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장수왕 때에 이르러 고구려의 압박이 강해지자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다시 되찾을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바로 433년 나제 동맹의 성립입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결국 백제의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백제의 동성왕은 신라의 왕족 출신 여인을 왕비로 맞아들여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성왕은 다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겨서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중흥을 꾀하게 됩니다. 성왕은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지만 진흥왕에 의해 곧 한강을 다시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흥왕이 동맹을 깨고 배신을 하였다는 설명도 있지만 애초에 한강 상류와 하류를 신라와 백제가 나누어 갖기로 했고 한강 유역이 당시 수도 사비와 거리가 먼 데다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사실상 수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백제가 이 지역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은 상류나 하류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은 한강 상류까지 모두 탈환하고자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던 중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 관산성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신라는 이로써 최종적으로 한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비봉에 북한산비를 세웁니다. 신라는 이로써 삼국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고대의 또 다른 시기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대결, 삼국 통일전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와 중국의 통일제국들과의 대결입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막강한 통일제국인 수, 당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세기 말 중국은 오랜 남북조의 분열을 끝내고 수에 의해 통일되었고 고구려는 이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수의 문제는 598년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홍수와 태풍으로 고구려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군사를 되돌리게 됩니다. 이후 수의 양제는 더욱 대규모로 고구려 침공을 감행합니다. 612년 수의 2차 침공은 113만 대군이 동원되었고 이들이 출병하는 데에만 40여일이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군사의 이동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주력 부대가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발이 묶여있게 됩니다. 수양제는 30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 평양성을 치도록 하였지만 이미 오랜 요동성 전투에 지쳐있던 그들로서는 무거운 군량을 지고 이동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상태였습니다.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전쟁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그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뜻의 시를 전했고 퇴각의 명분을 얻었다고 여긴 수의 군사들은 지친 몸으로 퇴각하던 도중에 을지문덕의 수공에 걸려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입니다. 이후 수는 결국 사방에서 일어나는 농민봉기로 인해서 멸망하였고 당 왕조로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수의 뒤를 이은 당도 고구려 침공을 시도합니다. 쿠데타를 통해 고구려의 정권을 잡은 영계소문은 당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당태종은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시성에서 발이 묶였죠. 도저히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없게 된 당태종은 성을 내려다볼 수 있게 토산을 60일에 걸쳐서 쌓기도 했지만 폭우로 산의 일부가 무너져 버린 데다가 고구려군에 의해서 남아있던 토산마저 빼앗기게 되자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마침내 당태종은 퇴각을 명하였고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한 대제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의 연합에 실패한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김유신이 지휘한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격파한 후 사비성으로 진출하였고 당군은 금강하구로 들어왔습니다. 신라와 당의 양면 공격으로 백제는 결국 660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고구려 역시 중국과의 전쟁으로 국력 소모가 심했고 영계소문 사후에 아들들 간의 분열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668년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당은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고구려의 옛 땅은 물론 백제와 신라에까지 당의 세력을 미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냅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결합해서 당과 정면으로 대결을 펼치는데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대승을 거둔 신라는 평양에 있던 안동 도후부를 요동성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하여 676년 마침내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신라의 통일에 대해서는 영토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그친 점, 당의 세력을 끌어들인 통일이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를 한계로 지적하는 시각이 있지만 당시 동북아시아 최대의 대제국과 전면전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후 수백 년간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삼국통일을 이뤄낸 신라,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까요? 삼국사기의 찬자 김부식은 무열계 진골인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이후 시기를 신라 중대로 분류하였습니다. 신라 중대는 왕권의 전제화가 두드러지는 시기였는데 특히 신문왕대에 이르러서는 반대파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신문왕은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하고 넓어진 영토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유학교육을 위해 국학을 설립하기도 했죠. 그동안 진골 세력에 눌려서 정치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육두품 세력은 왕의 조력자로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도 기능이 크게 강화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가 극도로 융성하였습니다. 신라가 곧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왕, 전륜 성왕이 지배하는 불국토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승려인 원효는
불교 서적을 폭넓게 이해하고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신라는 8세기 이후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여러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해공왕 이후를 김부식은 신라 하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라 하대를 혼란의 시기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왕위 쟁탈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고 경덕왕대에 상당한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다르게 보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 진성여왕 시기에는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농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수치가 심해져서 살기 어려워진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어서 혼란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 속에서 지방 호족 세력이 성장하여 반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육두품 출신 가운데에는 이들과 결탁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호족 세력은 어려운 경전의 이해보다 실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선종 불교를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성과 같은 선종 승려들에 의해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 지리설이 들어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관념이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후삼국이 성립하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고려 왕조의 건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치원 등 통일신라인들이 북국이라고 불렀던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동강 이북과 요동 지방의 고구려 땅은 당의 안동도호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당에 저항하였으며 거란과 말갈 세력 역시 당에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죠. 7세기 말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만주 동부로 이동하여 698년 길림성 동모산 기슭에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에 대해서는 발해 스스로 고려국을 표방한 것으로 보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을 규합하고 정통성을 갖고자 했던 국가였음은 의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돌사자상과 발해의 기와, 불상 및 무덤 양식 등에서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흑수부 말갈이 당과 연결하려고 하자 장문효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고 요서 지방에서 당군과 크게 격돌하였습니다. 이어 문왕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교통로를 통해서 교류를 하였습니다. 당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은 발해의 상경성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문왕 때 잠시 천도하였던 상경은 5대 성왕대에 다시 수도로 정해져서 이후에 발해의 수도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구조가 당의 장안성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10세기 초 거란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발해는 결국 926년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발해의 마지막 왕자 대광현은 무리를 이끌고 고려 왕건에게 귀부하여 고려의 통일은 발해의 유민까지 통합한 진정한 민족 통일의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발해는 정말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일까요? 그 대답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의 출신, 그리고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유사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건국자의 혈통보다는 당시 발해의 구성원들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더욱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를 통일신라 시대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 남북국 시대로 불러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통일신라 시대라는 용어는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한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보다는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제시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통일신라라는 용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용어의 사용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에서 남북국에 이르는 고대 시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